지난번에 이어 오늘부터 두세 번에 걸쳐 지적장애 아동의 자해행동이나 공격행동을 막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적장애 아동의 자해행동의 원인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화난 감정, 속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폐아동들과는 다르게 지적장애 아동의 경우는 대부분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욕구는 표현해야 하겠는데 말을 할 수 없기에 자신의 답답함을 자해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즉, 관심을 가져주세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졸리워요. 재워주세요. 차를 타고 싶어요. 또는 체했어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욕구 충족이 안 되니까 결국 그게 자해행동으로 습관화되는 것 같습니다. 대개 부모들은 자신의 아기가 약간만 투정하거나 보채도 그것을 쉽게 파악해서 욕구를 채워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 말을 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아기 때처럼 살피지 않게 되죠. 그러나 특히 중증의 지적장애 아동들은 말을 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욕구 불만을 가지고 이게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자해행동의 습관은 부모들이나 주변인들이 잘못 대응함으로 인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자해행동을 할 때마다 주변에서 즉각 욕구를 채워주기에 습관화된 것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이런 행동이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아이의 욕구를 바로바로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아이가 어떤 욕구 때문에 그런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후에 이것을 우선 말로 표현해 줘야 합니다. 마치 아기들의 욕구를 다룰 때처럼 말이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아기가 보칠 때 아기에게 배고팠어? 졸립구나. 체했구나. 속이 답답한가 보네. 심심한가 보다. 바지가 젖었구나. 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지적 장애 아동들이 자해행동을 할 때는 그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기들이 이렇게 뗐을 때 말로 잘 공감해주는 부모들조차도 이상하게 장애 자녀가 자해 행동할 때는 그것을 말리거나 야단치려 드는 실수를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그 욕구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말이죠. 지적 장애 학생들 중 특히 자해 행동을 하는 중증의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처럼 그 욕구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배고프거나 졸립거나 심심하거나 바지가 젖었거나 체하거나 아프거나 정도일 때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어떤 분들은 아마도 자해행동으로만 늘 의사소통을 하는 습관화된 아이들에게 단지 그런 표현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물론 자해행동이 습관화된 장애 아이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처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때론 습관화된 자해행동에 대해서는 우선 따끔하게 야단쳐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적응 행동을 지도할 때는 강원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죠. 저는 이런 강원 전략을 통해 아주 효과적인 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지적장애 남학생이었는데요. 이 아이의 정신 연령이나 신체적 능력은 1세 수준이었습니다. 장애 정도로는 완전 중증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의 자해 행동은 제가 경험한 아동 중 최강이었습니다. 수시로 자신의 머리나 얼굴을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때리는 것은 보통이고, 틈만 나면 벽이나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심지어 식탁에서 밥을 기다리는 동안도 그랬습니다.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던 아이였죠. 저는 이런 행동을 고치려고 강원 전략을 썼는데요. 처음 2주 동안 자해행동을 할 때마다 단호하게 야단을 쳤고, 그 다음부터는 수시로 안아주고 뽀뽀해주는 등 사랑한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경우는 이전에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들이나 엄마조차도 제게 너무 힘들지 않냐고 걱정할 정도로 자해행동의 습관이 심한 아이였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학생은 제 눈에는 1세 수준으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자해행동을 제외하고는 그 얼굴 표정하며 걷는 것도 아장아장 걷고 말은 엄마라는 단어만 사용할 정도였는데요. 저는 중증이라기보다는 아기와 같아서 너무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집에 가서도 이 아이가 떠오를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저는 제가 그동안 맡았던 아이들 중에 제일 예뻤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그렇게 사랑을 자주 표현하니까 이 아이의 자해행동이 8, 90%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는 수업 자체가 안 되어 있기에 교실에서는 내내 돌아다니기만 하였습니다. 사실 이 아이에게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처럼 짜증나게 만드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실수하는 것은 아마도 중증의 지적장애 학생들을 의자에 앉아있게 하려는 시도일 거라 봅니다. 수업 자체가 안 되니까 의자에 앉아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목표는 차라리 안 세우느니만 못하다고 봅니다. 1세에서 3세 수준의 아이들에게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힘들게 하는 것도 없거든요. 저도 여러분의 실패 끝에 그냥 이 아이가 하자는 대로 놔두었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아이는 교실 주변을 돌아다니다 심심하면 한 번씩 제게 안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아이를 핑계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또 마치 아기를 안고 있는 기분이 들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안고 있는 것 자체가 제게는 위로와 힘이 되었던 요소였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